경기 시작 전까지 굵은 빗줄기가 오락가락했지만 광화문 광장 거리 응원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경기보단 응원 인파가 줄었는데 일단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거센 비에도 아랑곳 않고 대한민국을 외쳤고요. 체육관과 영화관, 치킨집 등 전국 곳곳이 붉은 악마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옷 위에 우비로 무장한 시민 2,500여 명이 광화문 광장 대형 스크린 앞에 모였습니다. 거센 비에도 아랑곳 않고 뜨거운 응원전을 즐깁니다. 경기 내내 광장엔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습니다. 경기 시작까지 굵은 비가 내리면서 지난 경기보다는 인파가 크게 줄었지만 이곳 광화문 거리 응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땀이가 저희 월드컵을 응원하는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응원 나야지 선수단한테 이길 것 같아가지고 나왔어요. 8강까지 갑시다. 8강까지 대한민국 만세! 같은 시각 붉은 악마들의 발걸음은 월드컵 경기장과 영화관은 물론 치킨집, 술집으로도 향했습니다. 2.5배 정도 매출이 더 평상시보다 높았습니다. 4년에 한 번 있는 어떻게 보면 호황이고 치킨집의 특수인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좋은 그런 심정이죠. 김민재 선수와 박지성 선수의 모교인 수원공고 실내체육관에서도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예, 좀 아쉽긴 한데 잘 썼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고 수원공고는 박지성과 김민재를 배출한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응원으로 가면 3차전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궂은 날씨에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어진 응원 열기는 다음 달 2일 포르투갈전에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 차가운 빗방울이 이태원 추모 공간에도 떨어졌는데요. 메모지 같은 추모 물품들이 젖지 않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추모 공간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용산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화창한 날에 이어진 추모 행렬과 달리 어제는 우중충한 날씨와 함께 비가 내렸습니다. 현장 곳곳엔 비를 피하기 위해 설치한 비닐 덮개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참사로 통제선이 쳐졌던 골목에는 추모객들이 다녀간 수많은 포스트잇 메모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추모의 마음을 담은 시민들의 포스트잇도 잠시 비를 피해 비닐로 덮였습니다.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꽃은 색이 바랬고 빗물에 젖은 포스트잇 글귀도 눈에 들어옵니다. 추모 공간을 지키는 자원봉사자는 궂은 날씨에도 나와 추모 공간을 정성껏 정리합니다. 추모품이나 이 포스트잇 같은 거는 특히 그 추모에도 그리 소중하게 생각해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반까지 자원봉사자하고 저하고 이제 계속 꼼꼼하게 챙겨놨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그간 이태원 참사 관련자에 대해 감찰 조사를 하고 나면 거의 다 수사를 의뢰했었는데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해선 수사 의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뜩이나 윗선 수사는 왜 진척이 없냐, 봐주기냐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 말이죠. 논란이 커지자 특수부는 곧 김 청장을 소환해 다시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자를 상대로 지난 1일부터 진행된 경찰청 특별감찰. 이 가운데 감찰팀이 정식 수사 의뢰를 한 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총 6명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윗선 수사의 관문으로 꼽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수사 의뢰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경찰청은 특별수사본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지만 별도 인사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선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와는 별개로 특수본 측은 김 청장을 조만간 참고인으로 소환해 김 청장의 부실 대응 혐의를 캐물을 방침입니다. 다음 주 중으로 특수본이 추가 피의자 입건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김 청장이 전격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수본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박성민 서울청 전 정보부장 등을 재소환하면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도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직 소환되지 않았던 해밀턴 호텔 대표도 이번 주 내로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특수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공식적인 모임을 만들겠다는 뜻을 처음 밝히고 유족협의회 결성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을 비판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협의회 구성에 나섰습니다. 65명의 유족은 어젯밤 성명서를 내고 유가족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협의회 발족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정부는 참사 초기부터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 해명을 하는 등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유족 의사를 묻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도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유가족의 슬픔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고 이지한 씨의 부모님은 아들에 대한 기억 때문에 제대로 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아침이 밝아오는 게 저희들한테는 너무 싫어요. 눈 뜨는 것도 너무 싫고 하루 종일 울기만 합니다. 아들의 희생이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도 서글프기만 합니다. 정쟁이 뭐고 예산안이 뭐고 국정조사가 뭐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내 아이가 거기에 있었다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유가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10월 29일에 멈춰 있고 상처는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뭐냐고 맞받았습니다. 가까스로 이뤄진 여야 합의가 깨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대통령실에 최후 통첩했고 대통령실의 반응이 없자 해임 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중 해임 건의안을 택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파면시키든지 하라고 저희가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습니다마는 참사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오늘부터 해임 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하고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당내 큰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맞설 태세입니다. 해임 건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조사를 할 이유를 없도록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국정조사가 만약에 파기된다면 그 책임은 전부 민주당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인 이상민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해임 건의 한다고 했는데 혹시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이상민 장관의 거취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가까스로 합의된 국정조사는 물론 내년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의결되면 이 개념이 도입되고 난 뒤 실제로 의결된 첫 사례가 되는 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더 살펴봐야 하는데요. 어제 열렸던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교섭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렬됐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노사 모두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형평성 있는 노동 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한 만큼 오늘 국무회의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한 뒤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무총리의 아프리카 유럽 순방에 따라 경제부 총리가 주재할 예정이던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업무 개시 명령이 의결된다면 2004년 업무 개시 명령 개념이 도입된 이래 첫 사례가 됩니다.
업무 개시 명령의 범위는 시멘트와 같이 업종을 한정하거나 전체 파업 참여자로 보다 포괄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국토부 장관이 개별 운송사업자에게 명령을 송달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 협상 상황에 따라 의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사업자가 송달을 회피해 명령을 무력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판단한 정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높였습니다. 육상 화물운송 분야에서 위기경보가 가장 높은 심각으로 올라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교섭도 어제 진행됐지만 안전일몰제 연장과 품목 확대 등 쟁점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하고 1시간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에 접어들면서 산업 현장의 피해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절반이 레미콘 공급을 받지 못해 작업이 중단됐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소 공급이 안 돼 버스와 수소차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철강과 화학 현장에서도 한계 수위에 임박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수소차 충전소. 수소를 실어오는 차량이 파업에 동참해 공급 차질이 빚어지며 친환경 시내버스 운행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일부 자가용 수소차는 충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수소 충전소 찾아다니라 하루에 50km 정도 돌고 너무나 불편합니다. 건설업계 피해는 더 큽니다. 내후년 3월 준공을 앞두고 공사 작업이 한창이어야 할 아파트 현장은 건설 장비들이 모두 멈춰 있습니다.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볼모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 건설 현장 다 깝치게 돼서 다 그냥 우리뿐 아니라 다 똑같아요. 전국 569개 건설 현장 중 절반 이상의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고 시멘트 업계 출하량은 계획 대비 9%에 그치며 누적 피해 금액이 464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시멘트협회 등 6개 단체는 어제 화물연대를 규탄하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현장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시멘트 운송 중단으로 그 여파로 건설 현장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어 일부 건설 현장이 멈춰서게 되는. 철강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 현대제철은 파업 첫날부터 제품 출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다음 주에는 적재 공간 부족으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고 포스코는 침수 피해를 입은 포항 공장의 기자재 반출과 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업이 장기화되면 주유소가 제때 기름을 공급받지 못해 주유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둔 어제 본교섭에 나섰지만 22분 만에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당장 오늘 예정된 최종 협상에 운명이 달렸는데 시한은 오늘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오늘도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해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출퇴근길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올해 예산국회에선 어느 때보다 여야 간 혼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시한 내 처리가 민생정치라고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 여당에 대해 자식이 죽든 말든 관심 없는 가짜 엄마라고 맞섰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예산 부수 법안을 놓고 한치의 양보 없이 대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법안 심사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1시간 만에 파행됐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잖아요. 뭘 좀 주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정부 여당이 좀 포용성을 가지고 뭔가 양보할 점은 양보도 하고 좀 협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운영위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대통령 비서실 예산 삭감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예결위 역시 파행이 반복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러한 단독 처리를 자행한 것은 결국 신정부의 정책 추진을 방해하고자 하는 정치적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히. 국민의힘은 법정 기한 내 예산 처리가 민생 정치라며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책임을 떠넘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정부 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가짜 엄마 같습니다. 자식은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 내년도 예산안은 양당 원내 지도부가 단판을 벌이는 이른바 소소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협의체인 소소위는 회의록이나 표결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여야 모두 밀실 심사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어젯밤 9시쯤 강원도 인제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이등병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했지만 총상을 입은 이등병은 끝내 숨졌습니다. 군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각 50억 원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폭로도 시작됐습니다.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는 곽상도 전 의원이 회사에서 돈을 꺼내고 징역 살고 나오라고 하자 김만배 씨가 격분했다고 주장했는데 곽 전 의원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박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진 건 곽상도 전 국회의원입니다. 공판 끝나가는데 좀 마지막으로 좀 입장 같은 거 좀. 그건 마지막 진술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석방된 뒤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남욱 변호사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회사에서 돈을 꺼내서 주고 3년 징역 살고 나와라라고 말해 김 씨가 격분한 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가 만났다고 언급했을 때는 정권이 바뀌어서 적폐청산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인데 사석에 가서 돈을 달라는 게 상상이 안 된다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찰은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한 언론사 회장을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폭로도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와 비교해 답보 상태이던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취재를 하겠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따라다니고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인터넷 매체가 급기야 한 장관의 집까지 찾아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 장관은 정치 깡패라며 이걸 그대로 두면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들을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집까지 찾아온 유튜브 매체 더 탐사 취재진을 정치 깡패에 비유하며 비판했습니다. 더 탐사 같은 데가 김의겸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취재를 목적이라 문제가 없다는 해당 매체의 발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취재라는 이름만 부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건가요? 그렇게 취재 안 하시잖아요. 지난 27일 유튜브 더 탐사는 취재를 하러 왔다며 한 장관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이런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들을 주거 침입과 보복 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여당도 한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력입니다. 불법 천지를 휘젓고 다니는 그냥 폭력배의 다름 아니다. 이 매체는 지난 9월 한 장관의 퇴근길을 한 달 가까이 따라다녀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한 장관이 지난 7월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술자리 의혹을 처음 알린 제보자가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하며 이는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이동식 발사 차량에 영웅 칭호를 붙였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차량 위에 올라가 기념 촬영을 하던 군인들이 그만 균형을 잃고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지난 19일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며 관련 영상을 내보냈는데요. 이동식 발사 차량에 수십 명의 북한 군인과 공로자들이 올라가 환호하는 과정에서 제일 위에 서 있던 군인들이 휘청이다 뒤로 떨어진 겁니다. 이 와중에 김 위원장은 제일 아래에서 공로자들과 얼싸안고 박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런 사고 장면을 편집 없이 방송에 내보내는 건 북한에선 이례적인 일이라 더 주목을 받고 있다네요. 세계에서 가장 큰 활화산인 미국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화산에서 38년 만에 용암이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 이후 처음인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27일 밤 마우나로아 정상에서 분화가 관측됐다고 합니다. 지질조사국은 아직 정상 부분의 함몰 지역인 칼데라에만 용암이 분출된 상태로 인근 주민들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화산활동주의보를 경보로 상향하고 용암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우나로아 화산에서 크고 작은 지진파가 감지되면서 폭발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와이주 당국도 주민 대피소를 설치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일명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지 5년째 되는 날입니다. 북한이 ICBM 발사 등 전략적인 도발을 다시 감행하거나 우리 정부의 전망대로 언제든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ICBM 화성 15형을 발사한 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선언을 한 지 5주년을 맞은 가운데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는 전략적인 도발을 또 감행할지가 관심입니다. 다만 북한은 지난 18일 화성 17형 발사를 취종 시험으로 규정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거리 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정도는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정부는 임박한 징후는 없다면서도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만 있으면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초 북한은 중국 당대회와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7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북한이 어떤 구실을 찾아 7차 핵실험에 나설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조태영 주미 대사가 북한의 최근 막말은 한미 양국의 노력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도발의 책임을 전가해 보려고 했지만 한미 공조가 이뤄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조태영 주미 대사는 북한을 겨냥한 한미 양국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막말과 도발에 대한 책임 전가 담화가 그 방증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담화에서 드러난 북한의 날선 반응은 바로 한미 양국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 국면에서 한미 3자 간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어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행위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추진 중이라며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조 대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포함한 한미 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업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서를 작성했고 전기차 세액 공제 조항의 차별적 요소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하였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등 이에 당사국과 지금까지 6차례 만나 공동행동 가능성 모색과 협의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로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됐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초당적 공감대가 있어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주미 대사관의 판단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살사 댄스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세계 최다 커플 댄스 기록을 세우려고 도전한 건데요. 기록 세우기에 성공했을까요? 카라카스의 경기장을 가득 메운 커플들이 남미풍의 흥겨운 음악에 맞춰 일제히 춤을 춥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댄스 공연을 위해 베네수엘라 전국에서 댄서 2천여 명이 모였는데요. 살사 댄스의 한 종류인 루에다 데카지노는 커플이 원을 그리며 동시에 턴을 도는 게 특징입니다. 현재 스페인이 갖고 있는 세계 최다 인원 살사 댄스 공연 타이틀을 가져오려고 이렇게 모인 건데요. 결국 기네스 기록을 경신하는 데 성공했다네요. 미국 메릴랜드주 하늘을 지나가던 경비행기가 송전탑에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교통신호 체계가 마비되고 대규모 정전으로 주민 9만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송전탑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비행기 한 대. 혹시나 떨어지진 않을까 너무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비행기엔 조종사와 승객 총 2명이 타고 있었는데 구조되기까지 약 7시간을 30m 높이의 비행기 안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고압 전선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걸 확인한 뒤 구조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2명 모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런 아찔한 사고가 더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월드컵으로 세계 각지에서 100만 명이 넘는 축구 팬들이 카타르를 찾으면서 낙타 타기 체험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타 수를 3배로 늘렸는데도 수요를 감당하기가 힘들다네요. 낙타를 타려는 수많은 사람이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곳은 카타르 도하 외곽에 있는 사막인데요. 축구 유니폼을 입거나 국기를 걸친 관광객들이 낙타를 타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그런데 낙타는 일어설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하루 평균 20명 정도였던 손님이 월드컵 직전부터 무려 1,000명으로 늘어나면서 낙타들이 과로를 하고 있는 건데요. 녹초가 된 낙타들에게 그만한 보상이 꼭 주어졌으면 좋겠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급등하며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찾아 예적금을 갈아타는 금리 노마드족이란 신조어까지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 금리 오름세가 멈춰 의아하셨죠.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보호를 위해서 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은행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건 막으면서도 기업들이 대출을 받기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어제 NH농협은행의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5.1%입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렸는데도 2주째 그대로입니다. 하나, 우리, 신한 등 나머지 시중은행도 마찬가지. 기준금리가 오를 때마다 바로 인상분이 반영되며 5%를 돌파한 예금금리가 정체 상태에 이른 건 금융당국의 자제 요청 때문입니다. 높은 금리로 은행권에 자금이 쏠리면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취약한 제2금융권의 유동성 부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겁니다. 예금 금리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때 금리가 계속 0.25씩 오른다고 해서 정기 예금 금리가 더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3개월짜리라도 넣는 게 유리해 보이고요. 은행 예금 금리는 묶었지만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의 은행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은행 예대율 규제를 6개월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자금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채권 시장 수급 안정, 시장과 기업의 유동성 개선,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위한 추가 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출을 늘리려면 그만큼 예금도 유치해야 하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은행권 예대율이 0.6%포인트가량 낮아져 총 8에서 9조 원 수준의 신규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또 5조 원 규모의 채권 시장 안정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기업 자금난에 숨통을 트여주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란 분들 많으시죠. 연소득이 2천만 원도 되지 않는데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 은퇴 생활자들이 납세 대상자의 3분의 1에 달하는데요. 특히 서울 노원과 도봉, 강북 지역의 종부세 상승폭이 강남이나 한강변 아파트보다 커 이른바 부자 세금이 많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로만 구성된 서울 노원의 한 아파트 단지. 14억 원을 넘었던 실거래가가 최근 10억 원까지 내려갔지만 중층 이상 올해 공시가격은 1년 전보다 14% 이상 뛰며 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덩달아 올해 종부세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모든 세금들은 그대로잖아요. 오른 그 금액으로 저희가 내야 되잖아요. 좋은 말이 안 나오죠. 올해 서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부담은 강남권뿐 아니라 비강남권에서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른바 노도강 지역의 올해 평균 종부세는 2년 전보다 적게는 73만 원에서 많게는 115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금천구도 2년 만에 200만 원 넘게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송파 지역에 57만 원, 마포가 37만 원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이 오른 겁니다. 상대적으로 노도강의 지역의 시세 반영률,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강남에 비해서 같은 가격대에서 좀 더 높게 반영된 것이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납세 대상자 가운데 32%는 연소득이 2천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은퇴 고령층이라는 점도 논란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종부세액이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어서 종부세가 더 이상 부자 세금이 아니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매년 식중독 사태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뉴스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작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통계는 20년째 0명입니다.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건지 박인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6월 경남 김해의 한 냉면집에서 34명이 식중독에 걸리고 60대 남성 1명이 사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의 관련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식약처가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만 4,800명이 넘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는데 사망자 수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선 이미 식중독 원인균 기준으로 사망자를 집계하고 있는 상황. 이 중 식품이나 음식으로 인한 사망은 식중독 사망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식약처는 2002년 통계 시작 이후 한 건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부검 결과에서 식중독이라고 써줘야 집계할 수 있다는 이상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한 분씩 있었거든요. 부검을 하고 사망 원인을 찾는데 이게 사망 원인이 식중독이다라고 이렇게 확정이 난 건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선 연간 식중독 사망자와 식중독 사망 추정치는 물론 균별 사망자까지 발표합니다. 장티푸스라든지 콜레라 이런 것들은 이전부터 사망률을 꽤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영유아나 고령의 노인 같은 경우에는 탈수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사망자 0명이라는 통계 오류를 방치할 정도로 식중독에 대한 낮은 경각심은 처벌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식품위생법은 2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이 나와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식중독 사건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따로 부과되지도 않고 이렇게 안일한 대응이나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이런데도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 조형물을 만들고 우리나라는 잘 관리하고 있다는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인식입니다.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이른바 백지 시위가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현장을 취재하던 영국 BBC 기자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구타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며 과잉 진압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일제히 중국 정부를 향해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를 비롯해 중국 주요 도시로 번지고 있는 백지 시위. 미국과 영국, 호주에서도 잇따라 연대 시위가 열리는 등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시진핑 퇴진 구호까지 등장하자 중국 당국은 경찰을 대거 출동시켜 강제 해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재 중이던 영국 BBC 소속 에드 로런스 기자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BBC는 로런스 기자가 체포된 뒤 구타까지 당했다며 유감을 표했지만 중국 당국은 오히려 BBC 기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事发时，当地执法人员对现场人员进行劝离，在相关人员拒不配合的情况下， 중국이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는 건 물론 외신 기자까지 체포하면서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을 향해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라고 압박했고 독일과 영국 등 주요 국가도 일제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Hessen in mehreren großen chinesischen Städten natürlich zur Kenntnis genommen, auch Bericht über teilweise gewaltsames Vorgehen der Sicherheitskräfte gegen die Demonstranten vor Ort. 유엔도 중국을 향해 국제인권법에 따라 시위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현재 출근길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줄기는 시간당 5mm 안팎으로 비의 강도가 강하지 않고요. 아침부터 오전 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와 영남 지역은 낮까지 비구름이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오늘 낮부터는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8도로 아침보다도 낮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영하 7도, 모레는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하겠는데요. 특히 수요일에는 실제 체감 추위는 영하 13도에 달하겠고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가를 따라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강풍이 불겠고요.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쳐도 하늘빛은 종일 흐리겠고요. 서쪽 지역은 황사의 영향으로 오전과 오후 한때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1.6도, 대전은 12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춘천과 청주가 12도 선에 그치며 종일 쌀쌀하겠고 남부지방은 대구 17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한낮에도 영하 3도 선에 머물겠고요. 충청과 호남, 제주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